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보면 오늘날 스페인은 이베리아 반도에 자리 잡은 중견 국가 정도로 보이죠. 약 50만 제곱킬로미터의 영토를 가진 나라입니다. 그런데 불과 200년 전만 해도 이 나라가 주장했던 영토는 1300만 제곱킬로미터가 넘었어요. 캘리포니아에서 아르헨티나까지 대서양 건너 필리핀까지 지배했던 거대 제국이었거든요. 어떻게 이런 역전이 가능했을까요? 한때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이라 불리던 나라가 왜 지금은 유럽의 한 구석에 머물러 있는 걸까요? 오늘은 그 극적인 흥망성쇠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가 보겠습니다. 15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스페인이라는 통일 국가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이베리아 반도에는 여러 기독교 왕국들이 나뉘어 있었고 그중 가장 강력한 두 나라가 카스티아 왕국과 아라곤 왕국이었습니다. 이 두 왕국은 지난 700년 동안 북아프리카에서 건너온 무슬림 세력과 싸우면서 조금씩 땅을 되찾아왔죠. 1469년에 카스티아의 이사벨라 여왕과 아라곤의 페르난도 2세가 결혼하면서 상황이 완전히 바뀝니다. 두 왕국이 사실상 합쳐진 거예요. 이들은 가톨릭 군주로 불리면서 이베리아 반도에 남아있던 마지막 이슬람 세력인 그라나다 왕국을 1490년 1월에 무너뜨렸습니다. 레콩키스타라 부르는 국토 회복 운동이 드디어 완성된 거죠. 이제 내부의 적은 사라졌고 스페인은 바깥 세상으로 눈을 돌릴 수 있게 됐어요. 당시 유럽에서는 새로운 무역로를 찾는 것이 국가적 과제였습니다. 특히 향신료가 나오는 동인도 제도까지 가는 빠른 바닷길을 찾는 게 중요했어요. 베네치아와 오스만 제국이 중동과 지중해 무역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경로가 절실했거든요. 포르투갈은 이미 1420년대부터 아프리카 해안을 따라 남쪽으로 항해하며 새 항로를 개척하고 있었죠.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제노바 출신 항해사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등장합니다. 그는 아프리카를 돌아가는 대신 서쪽으로 대서양을 횡단하면 아시아에 도착할 수 있다고 주장했어요.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을 믿었고 유럽에서 동인도까지 끊어지지 않는 바다가 있을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콜럼버스는 처음에 포르투갈 왕 주앙 2세에게 이 계획을 제안했지만 거절당했어요. 그러다 1480년대 후반에 이사벨라와 페르난도의 귀에 이 이야기가 들어갔고 두 군주는 포르투갈의 성공을 따라잡고 싶어서 콜럼버스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1492년 8월 3일 콜럼버스는 니냐호, 핀타호, 산타마리아호라는 세 척의 작은 배를 이끌고 출발했어요. 두 달이 넘는 항해 끝에 10월 12일 아침 그들은 육지를 발견합니다. 콜럼버스는 이곳을 산살바도르라고 이름 붙였고 자신이 동인도에 도착했다고 믿었죠. 그래서 원주민들을 인디언이라고 불렀어요. 실제로는 카리브해의 섬이었지만 말이죠. 콜럼버스는 바하마, 쿠바 북부, 히스파니올라 섬을 탐험한 뒤 1493년 3월에 스페인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사벨라와 페르난도는 이 소식에 흥분했고 곧바로 콜럼버스를 다시 보냈어요. 이번엔 17척의 배를 동원한 대규모 원정이었습니다. 두 번째 항해에서 콜럼버스는 카리브해의 나머지 지역을 조사했고 1498년에서 1500년 사이에 세 번째 항해에서는 남아메리카 본토와 처음으로 접촉했습니다. 이때쯤 되자 콜럼버스도 자신이 완전히 새로운 대륙을 발견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1502년부터 시작된 네 번째 항해에서는 중앙아메리카 해안선을 따라 항해했죠. 콜럼버스는 1506년에 세상을 떠났는데 서쪽으로 가는 아시아 항로를 찾지 못한 것에 아쉬움을 가졌을 겁니다. 하지만 그가 촉발한 변화는 이미 돌이킬 수 없었어요. 콜럼버스의 발견은 스페인과 포르투갈 사이에 심각한 분쟁을 일으켰습니다. 누가 이 새로운 땅을 차지할 것인가를 놓고 다툼이 벌어진 거죠. 교황 알렉산데르 6세가 중재에 나섰고 1494년 6월 7일 토르데시아스 조약이 체결됐어요. 이 조약은 유럽 밖의 세계를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나눠 갖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대서양에 가상의 경계선을 그어서 서쪽은 스페인, 동쪽은 포르투갈이 차지하기로 한 거예요. 당시에는 이게 아메리카 전체를 스페인에 주는 것처럼 보였지만 나중에 브라질이 포르투갈 쪽 영역에 속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죠.
지구 반대편에 이 경계선을 어떻게 적용할지는 나중에 다시 논쟁이 됐고 추가 조약들이 필요했습니다. 조약이 체결되는 동안에도 스페인은 신대륙에 정착지를 세우기 시작했어요. 1496년에 콜럼버스의 동생 바르톨로메오가 히스파니올라 섬에 산토도밍고를 건설했는데 이게 신대륙 최초의 영구 유럽인 정착지가 됩니다. 1500년대와 1510년대에 걸쳐 카리브해 전역에 스페인 정착지가 우후죽순 생겨났어요. 1519년에 쿠바가 정복되면서 아바나가 건설됐고 쿠바는 곧 스페인령 아메리카의 중심지가 됐습니다. 한편 1513년에는 탐험가 바스코 누노스 데 발보아가 파나마 지역을 횡단해서 유럽인으로는 처음으로 태평양을 목격했죠. 카리브해 개발은 더 큰 제국 건설을 위한 발판에 불과했어요. 아메리카 원주민 문명의 중심지는 본토에 있었거든요. 특히 중앙아메리카에는 마야, 올맥 같은 민족이 수천 년 동안 발전시킨 고도의 문명이 존재했습니다. 스페인이 도착했을 때 이 지역을 지배하던 세력은 아즈텍 제국이었어요. 수도 테노치티틀란은 호수 한가운데 세워진 거대한 도시였고 인공 제방을 통해서만 접근할 수 있었죠. 스페인은 1517년에 유카탄 반도를 탐험하기 시작했는데 곧 서쪽에 부유하고 강력한 제국이 있다는 소문을 듣게 됐습니다. 이 정보를 손에 넣은 정복자 에르난 코르테스는 1518년 12월 18일 아바나를 출발해서 몇 주 뒤 멕시코 해안에 도착했어요. 1519년 9년에 코르테스는 베라크루스라는 거점을 만들고 내륙으로 진군하기 시작했죠. 코르테스는 진군하면서 아즈텍에게 억압받던 원주민 부족들을 동맹으로 끌어들였습니다. 특히 틀락스칼라 부족은 수십 년간 아즈텍의 지배를 받아왔기 때문에 스페인과 기꺼이 손을 잡았어요. 1519년 12월 초 코르테스는 테노치티틀란에 도착했고 아즈텍의 왕 몬테수마 2세는 조심스럽게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아즈텍 사람들은 금속 갑옷을 입고 유럽 무기를 든 스페인들을 보고 경외심과 두려움을 동시에 느꼈죠. 일부 기록에서는 이들을 신으로 여겼다는 주장도 있지만 학자들 사이에서는 이게 과장된 서술이라는 의견도 많습니다. 코르테스는 곧 도시를 장악하려 했고 몬테수마를 사실상 인질로 붙잡았어요. 그는 카리브해에서 증원군을 요청하며 6개월 동안 도시를 지배했습니다. 하지만 스페인과 아즈텍 사이의 관계는 급격히 악화됐어요. 1520년 6월 말 상황이 폭발했습니다. 몬테수마가 자기 백성들에게 평화를 호소하다가 사망했는데 그의 죽음에 대해서는 기록이 엇갈려요. 스페인 측 기록에서는 아즈텍 사람들이 돌을 던져 죽였다고 하지만 원주민 측 기록은 다르게 전합니다. 역사학자들 사이에서도 논쟁이 계속되고 있죠. 어쨌든 그날 밤, 이른바 슬픈 밤, 라 노체 트리스테이라 불리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1520년 6월 말에서 7월 초 사이에 코르테스와 그의 부하들은 테노치티틀란에서 쫓겨났고 그동안 모았던 엄청난 보물의 대부분을 잃었습니다. 스페인군은 1000명도 안 됐거든요. 코르테스는 1520년 가을과 겨울 동안 살아남은 스페인 병사들과 훨씬 더 많은 원주민 동맹군을 재정비했어요. 이듬해 봄, 그는 테노치티틀란으로 돌아가는 작전을 시작했고 초여름에는 도시를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포위 공격은 약 2달에서 3달 정도 이어졌고 1521년 8월 13일 도시가 함락됐죠. 이 전투에서 아즈텍 문명은 사실상 끝장났어요. 많은 원주민이 이미 스페인이 모르는 사이에 가져온 유럽 질병, 특히 천연두 같은 병에 걸려 죽었습니다. 원주민들은 이런 병에 면역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수백만 명이 죽어나갔거든요. 질병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스페인군과 그 동맹군의 공격을 받아야 했어요. 틀락스칼라 부족은 특히 아즈텍을 완전히 제거하려는 의지가 강했고 도시를 약탈하고 많은 주민을 죽였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 테노치티틀란은 멕시코시티로 재건됐고 누에바 에스파냐 부왕령의 행정수도가 됐어요. 부왕령 자체는 1535년에 공식적으로 설립됐죠. 멕시코만이 아메리카의 유일한 고등 문명 중심지는 아니었습니다. 훨씬 남쪽 안데스 산맥 높은 곳에도 치무, 나스카 같은 민족이 고대부터 복잡한 사회를 만들어 왔어요. 스페인이 도착했을 때는 잉카 문명이 이 지역의 패권을 쥐고 있었죠. 현재 페루, 에콰도르,
볼리비아 대부분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잉카와의 첫 접촉은 1520년대 중반에 이뤄졌고 프란시스코 피사로와 디에고 데 알마그로라는 두 정복자가 잉카 제국을 정복하기 위해 페루로 들어갔어요. 1528년 첫 원정은 별 성과가 없었지만 멕시코에서처럼 천연두가 유입되면서 원주민 인구가 대량으로 죽고 저항력이 약해졌습니다. 피사로는 1531년에 왕실의 승인을 받고 다시 페루로 돌아왔죠. 그 뒤 1530년대 내내 긴 전쟁이 이어졌어요. 코르테스가 멕시코에서 빠르게 승리한 것과 달리 피사로는 잉카를 상대로 쉽게 이기지 못했습니다. 잉카 제국이 아즈텍보다 더 분산되고 넓게 퍼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게다가 스페인 정복자들 사이에서도 내분이 있었어요. 피사로와 그의 형제들이 한쪽을 이끌었고 알마그로 일파가 다른 쪽을 이끌면서 사실상 스페인끼리 내전을 벌였거든요. 잉카와 싸우는 와중에 말이죠. 피사로는 결국 1541년에 디에고 데 알마그로 2세에게 암살당했습니다. 그때쯤 스페인은 이 지역 대부분을 장악했고 새로 세운 수도 리마에서 직접 통치하기 시작했어요. 1542년에 페루 부왕령이 설립되면서 누에바 에스파냐 부왕령과 짝을 이루게 됐죠. 하지만 잉카의 저항은 1570년대까지 계속됐습니다. 이 두 거대한 원주민 문명의 정복과 부왕령 설립이 16세기 스페인 신대륙 제국의 핵심이었어요. 하지만 다른 지역에서도 탐험과 정복이 진행됐습니다. 1530년대 후반에 에르난도 데 소토라는 탐험가가 누에바 에스파냐 북쪽 변경을 탐험하기 시작했어요. 정확히는 1539년에서 1542년 사이죠. 그는 지금의 미국 남부 지역, 플로리다에서 조지아, 캐롤라이나를 지나 서쪽으로 미시시피, 루이지애나, 텍사스까지 광범위한 영토를 조사했습니다. 이 지역에도 고등 문명이 있었어요. 미시시피 문화권에 속한 마운드 빌더들이 에토와 카오키아 같은 큰 도시에 살고 있었거든요. 다만 카오키아는 전성기가 11세기에서 13세기였고 16세기에는 이미 쇠퇴한 상태였기 때문에 데소토가 본 것과는 시기가 다를 수 있어요. 어쨌든 데소토는 이 지역에 대한 정보를 가져왔지만 스페인은 수십 년 동안 이곳을 본격적으로 식민화하지 않았습니다. 플로리다 해안과 남부 텍사스에 몇몇 거점을 세운 정도였죠. 멕시코시티 같은 핵심 지역에 더 좋은 땅이 많았기 때문에 굳이 북쪽까지 신경 쓸 필요가 없었어요. 한편 남쪽에서는 후안 디아스 데 솔리스가 1516년에 리오데아, 플라타 하구를 처음 탐사했습니다. 지금의 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 지역이죠. 20년 뒤인 1536년 2월 2일, 페드로 데 멘도사가 이끄는 원정대가 부에노스 아이레스를 건설했어요. 하지만 이 정착지는 얼마 못 가 포기됐고 1580년에 재건됐습니다. 북아메리카와 마찬가지로 아르헨티나와 칠레 대부분은 수십 년 동안 스페인의 손길이 거의 닿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었어요. 아메리카 대륙에서 스페인의 확장은 점진적이었고 주로 멕시코와 페루 중심으로 이뤄졌습니다. 이 모든 일이 아메리카에서 벌어지는 동안 태평양 건너 동아시아에도 스페인 식민지가 만들어지고 있었어요. 페르디난드 마젤란이 1519년에서 1522년 사이에 세계 일주 항해를 했을 때 그는 동아시아에서 군도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토르데시아스 조약의 경계선을 지구 반대편까지 어떻게 적용할지는 해석이 엇갈렸고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이 문제로 한참 다퉜어요. 결국 추가 협상을 거쳐 세력권이 조정됐죠. 1540년대에 추가 탐험이 이뤄지면서 이 군도는 왕세자 펠리페의 이름을 따서 라스 이슬라스 필리피나스, 즉 필리핀 제도로 명명됐습니다. 펠리페가 1556년에 펠리페 2세로 즉위한 뒤에야 비로소 1560년대 중반에 필리핀을 식민화하려는 군사 원정이 파견됐어요. 군도에서 가장 큰 섬인 루손 북부가 빠르게 정복됐고 1571년에 마닐라가 건설됐습니다. 하지만 스페인은 남부 민다나오 섬과 인근 작은 섬들의 무슬림 주민들로부터 강한 저항을 받았어요. 신대륙에서처럼 필리핀에서도 스페인의 지배는 처음부터 불완전했습니다. 루손만 제대로 통제됐고
나머지는 영향력이 약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리핀 정착은 스페인에게 아시아와 동인도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거점을 제공했어요. 16세기 내내 스페인 제국이 계속 팽창하면서 이 거대한 영토를 유지하려면 엄청난 돈이 필요하다는 게 분명해졌습니다. 다행히도 아즈텍과 잉카를 정복한 직후 멕시코, 볼리비아, 페루에서 큰 금광과 은광이 발견됐어요. 스페인은 이 귀금속을 대규모로 채굴하기 시작했고 원주민을 강제 노동으로 착취했습니다. 특히 1545년에 발견된 볼리비아 포토시 근처의 세로 리코는 말 그대로 은으로 된 산이었어요. 이곳은 이후 200년 동안 세계 은 공급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고 일부 연구에서는 세계 생산량의 매우 큰 비중을 차지했다고 추정합니다. 이 귀금속은 육로로 콜롬비아의 카르타헤나 같은 항구로 운반됐고 거기서 모아진 뒤 연례 보물 함대를 통해 스페인으로 보내졌죠. 스페인 국고로 쏟아져 들어온 금과 은의 양이 너무 많아서 16세기 후반에 가격혁명이라 불리는 대규모 세계적 인플레이션을 일으켰습니다. 16세기에 계속해서 스페인 사람들이 식민지로 건너가면서 복잡한 사회가 형성되기 시작했어요. 신대륙으로 떠난 사람들 대부분은 미혼 남성이었고 흔히 스페인 귀족의 차남이나 삼남으로 아메리카에서 부를 찾으려던 이들이었습니다. 반면 스페인 여성은 거의 건너가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스페인 남성들이 원주민 여성과 결혼했어요. 그 결과 메스티소라 불리는 혼혈 인구가 빠르게 생겨났습니다. 이 사회는 스페인어가 주요 언어로 자리 잡았고 가톨릭이 생활 전반을 지배했죠. 16세기 후반부터는 유럽인뿐 아니라 서아프리카에서 노예들이 아메리카로 끌려오는 일이 잦아졌어요. 특히 사탕수수 농장이 번창하던 카리브해 지역에 많은 노동력이 필요했거든요. 17세기 초가 되자 식민지에서 나오는 보물의 양이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게다가 스페인 정부는 유럽에서 벌이는 전쟁에 이 돈을 너무 많이 쏟아부었죠. 펠리페 2세는 재위 기간 동안 4차례나 파산을 선언했습니다. 학자들 사이에서 정확한 지급 정지 횟수는 의견이 갈리지만 일반적으로 4차례로 많이 집계돼요. 이런 잘못된 재정 관리와 신대륙에서 들어오는 금과 은의 감소가 결국 스페인 제국 쇠퇴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스페인의 아메리카 정복과 영토 확장은 대체로 멈췄어요. 아즈텍이나 잉카 같은 거대 문명이 더 이상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이유는 프랑스, 네덜란드, 영국이 북아메리카의 스페인 영유권 주장 지역을 차지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스페인은 그 땅을 주장만 했지 제대로 정착시키지 않았거든요. 이 세 강대국은 카리브해에서도 스페인의 지배력에 도전했습니다. 예를 들어 영국은 1654년에서 1660년 사이에 영국 스페인 전쟁에서 자메이카를 빼앗았어요. 이 모든 것이 17세기 스페인 제국의 정체를 보여주는 증상이었습니다. 18세기로 접어들 무렵 스페인 식민지 사회는 성숙한 상태였어요. 멕시코 북부에서 칠레와 아르헨티나까지 광대한 땅에 정착촌들이 퍼져 있었죠. 일부 지역은 여전히 거의 탐험되지 않았는데 특히 안데스 고지대의 건조한 아타카마 사막이나 기아나의 질병 많은 밀림 같은 곳은 스페인 사람들이 거의 살지 않았습니다. 반면 18세기 후반에 관심이 커진 두 지역이 있었어요. 바로 캘리포니아와 텍사스였죠. 캘리포니아 남서부는 1760년대 후반부터 프란치스코의 선교사 후니페로 세라와 그 추종자들이 탐험했습니다. 그들은 10년에 걸쳐 캘리포니아 해안을 따라 12개의 선교 정착지를 세웠고 이것이 나중에 샌디에이고,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의 기원이 됐어요. 한편 멕시코시티, 리마, 부에노스아이레스, 산티아고 같은 기존 식민지 중심지에서는 사회적 분열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18세기에는 사실상 세 계급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페닌술라레스는 스페인에서 태어나서 아메리카로 건너온 행정관이나 신참자들이었고 크리오요는 순수 스페인 혈통이지만 신대륙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메스티소는 스페인과 원주민 조상이 섞인 사람들이었죠. 이 집단들은 스페인에 대한 충성심이 달랐어요. 특히 크리오요와 메스티소는
점점 더 식민지가 자치를 해야 한다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18세기 말이 되어도 스페인 제국은 명백히 정체됐지만 아직 무너지지는 않았어요. 결국 제국의 운명을 결정한 건 유럽에서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1808년 프랑스 황제 나폴레옹 보나파르트가 스페인을 직접 장악하고 자기 형 조제프를 왕으로 앉히기로 결정했어요. 이 사건은 중남미 전역에서 일련의 봉기를 촉발했습니다. 아르헨티나의 호세 데 산 마르틴, 칠레의 베르나르도 오히기스, 베네수엘라와 콜롬비아의 시몬 볼리바르, 멕시코의 미겔 이달고 같은 인물들이 앞장섰죠. 1808년에서 1810년 사이에 이 모든 지역에서 독립전쟁이 터졌고 식민지 민족주의자들은 프랑스의 스페인 점령을 기회로 삼아 스페인의 권력을 완전히 떨쳐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각 나라 안에서도 왕당파와 친스페인 세력, 특히 페닌슐라레스들이 반대했어요. 그래서 이 독립전쟁들은 길고 복잡한 싸움이 됐고 1810년대 내내 계속됐습니다. 1813년에 정통왕 페르난도 7세가 스페인 왕위를 되찾은 뒤에는 다시 식민지로 국가 지원이 들어와서 반란을 진압하려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몬 볼리바르는 엄청난 역경 속에서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파나마에 걸쳐 성공적인 혁명을 이끌었습니다. 1819년에 그란 콜롬비아가 독립국가로 수립됐고 1821년에 공식적으로 인정받았죠. 그는 이 자원을 이용해 더 남쪽으로 진군했고 1824년 12월 아야쿠초 전투에서 승리하면서 페루를 스페인 지배에서 해방시켰습니다. 그때쯤 호세 데 산 마르틴과 다른 지도자들은 이미 1816년에 아르헨티나의 독립을 이뤄냈고 칠레는 1818년에 독립을 선언했어요. 칠레의 독립전쟁은 1826년까지 이어졌지만요. 더 북쪽에서는 11년간의 산발적인 전쟁 끝에 멕시코도 1821년에 스페인 제국을 떠났습니다. 멕시코는 잠깐 제1 멕시코 제국을 세웠다가 곧 1824년에 제1 멕시코 공화국으로 바뀌었어요. 19세기 초의 혁명들은 스페인의 방대한 해외 제국을 거의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하지만 몇몇 영토는 여전히 스페인 통제 아래 남아 있었고, 스페인은 이것들을 국가적 위대함의 마지막 흔적으로 여기며 질투하듯 지켰어요. 여기에는 쿠바, 푸에르토리코, 그 외 몇몇 작은 카리브해의 섬들과 아시아의 필리핀이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19세기 내내 스페인 본국이 정치적 불안정으로 흔들리면서 이 마지막 남은 식민지들도 게릴라전과 반란으로 독립을 시도하기 시작했어요. 결국 1895년에 시작된 쿠바 독립전쟁이 스페인 제국의 마지막 장을 열었습니다. 전쟁은 몇 년간 끌었고 결국 1898년에 미국이 개입했죠. 이어진 스페인-미국 전쟁은 짧은 충돌이었지만 스페인은 완패했어요. 스페인은 쿠바, 푸에르토리코, 필리핀에 대한 통제권을 포기해야 했고 이들은 모두 미국의 영향권 아래 들어갔습니다. 쿠바는 독립 과정에서 미국의 강한 영향을 받았고 푸에르토리코와 필리핀은 미국 영토나 식민지 성격을 띠게 됐죠. 이렇게 해서 제노바 출신 항해사의 우연한 발견으로 시작된 한때 광대하고 엄청나게 부유했던 스페인 제국이 400년 만에 막을 내렸습니다.